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미국 연방수사국이 국방부 기밀물건 유출자로 지목된 21살의 주방위군 소속 군인을 체포했습니다. 부대에서 기밀문건을 다룬 용의자는 온라인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문건 사진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붉은색 반바지에 티셔츠를 입은 용의자. 경찰 지시에 따라 머리 위로 손을 올린 채 뒷걸음질합니다. 무장 FBI 요원들은 곧바로 손을 묶은 뒤 호송 절차를 밟습니다. 자택에서 체포된 용의자는 국방부 기밀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미 공군 주방위군 소속 21살 일병입니다. Today, the Justice Department arrested Jack Douglas Teixeira in connection with an investigation into alleged unauthorized removal, retention, and transmission of classified national defense information. 군에서 기밀 문건을 다룬 잭 테세이라는 20-30명이 참가한 온라인 채팅방 운영자로 활동했습니다. 주로 총기와 게임 등을 주제로 한 채팅방의 10대 참가자들 사이에서 리더 역할을 하다 기밀 문건 사진을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노든 같은 반정부 인사가 아니라 고급 정보 취득 사실을 뽐내려는 의도로 보였다고 같은 채팅방 참가자는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밀 문건이 유출된 데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문건의 현재 상황은 포함되지 않아 내용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I'm not concerned about the leakages, and I'm concerned that it happened. But there's nothing contemporaneous that I'm aware of that is of great consequence.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새로운 문건을 추가 보도하는 등 문건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은 젊고 낮은 계급의 군인이 어떻게 고급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뒤늦게 1급 기밀 접근 대상을 대폭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충북 충주에서 이스라엘 국적 관광객들이 탄 버스가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버스 곳곳이 부서진 채 옆으로 넘어져 있습니다. 차량 파편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버스 내부는 당시 사고 상황을 보여주듯 처참한 모습입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버스는 옆으로 넘어져 있고 앞유리들은 떨어져 바닥에 깨져 있습니다. 오후 6시쯤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 있는 도로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태운 버스가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버스에는 이스라엘 국적 외국인 단체 관광객 33명과 운전기사와 가이드 등 모두 3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이스라엘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다른 탑승객 34명도 중경상을 입어 근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이스라엘 국적으로 지난 6일 입국해 제주와 부산 여행을 한 뒤 수안보 관광을 마치고 숙소를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운전자는 호텔로 가는 급경사 오르막길을 오르다가 변속기를 바꾸는 과정에서 버스가 뒤로 밀렸고 이어 옆으로 넘어졌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차가 지금 역방향으로 돼 있어요. 역방향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장에 저쪽에 가보면은 연석도 깨져 있고 나무도 부러져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딪히면서 이 방향이 틀어지지 않았나. 경찰은 운전자가 졸음이나 음주운전을 한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시동 꺼짐 여부를 비롯한 구체적인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오늘 현장 감식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충주 버스 전도 사고에 충청북도가 재난안전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사고 수습과 부상자들의 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입장문에서 사고 현장인 충주시에 재난안전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충주시 부시장에게 상황을 지휘하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사고로 숨진 60대 이스라엘 여성의 명복을 빌고 더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지사는 사고 발생 이후 사망자가 있는 괴산 성모병원과 중상자가 다수 이송된 충주의료원을 방문해 환자들의 치료와 회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검찰이 재작년 5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당시 송영길 캠프 인사 9명이 9천여만 원을 모아 10명 넘는 현역 의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이 확보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윤관석, 이성만 민주당 의원과 불법 자금을 조성한 강내구 전 지역위원장 외에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 총장과 인천 지역위원회 출신 당직자 5명이 금품 살포에 관여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들이 조성한 자금은 9,400만 원이고 이 가운데 6천만 원은 300만 원씩 봉투에 담아 최소 10명 이상 의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의 돈봉투 살포 의혹 수사로 2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가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4.7 재보선 참패 직후이자 이듬해 대선을 앞두고 치러진 당시 전당대회, 화면 함께 보면서 되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는 기호 2번 송영길 후보가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당시 전당대회는 송영길, 홍영표, 우원식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졌습니다. 비주류로 꼽혔던 송 후보가 당권 도전 3수 끝에 홍 후보를 득표율 0.59%포인트 차이로 근소하게 앞서 당선됐습니다. 친문계 지지를 받았던 홍 후보가 거세게 추격하면서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고 이재명계로 분류됐던 백혜련 의원을 빼면 최고위원은 대부분 친문 인사가 당선되자 송 후보는 당선 직후 원팀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저 송영길 확신합니다. 지금은 승리를 향한 변화를 위해 주저없이 전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겐 열정을 가진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열정과 헌신, 지혜를 가진 모든 분을 하나로 모아 원팀을 만들겠습니다. 송 전 대표는 이번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 일탈 행위를 감시 감독하지 못해 죄송하고 당시 당대표로서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다만 윤석열 정부가 최근 정치적 추세에 몰리자 국면을 반전시키기 위해 검찰이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현재 프랑스 파리에서 방문 연구교수로 지내고 있는 송 전 대표는 오는 7월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최근 전광훈 목사 발언 논란과 관련해 특정 목회자가 억지 부리는 것에 대해 일일이 언급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도부를 겨냥한 당 안팎의 설전도 도를 넘었다며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 당원도 아니고 심지어 다른 당을 창당해 그 당의 실질적 대표라고 알려진 특정 목회자가 억지를 부리는 것에 불과한 발언에 대해 일일이 언급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당 정치인이 어떤 특정 목회자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궤변입니다. 이런 막말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은 우리 당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그동안 수차례 자중을 촉구했음에도 오히려 당 내외에서 이를 증폭시키는 듯한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온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 상임고문에서 해촉했습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상임고문의 경우 현직 정치인이거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활동하는 분이 맞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해촉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이 자신을 당 상임고문에서 해촉하자 전광훈 목사를 지칭하며 이참에 욕설 목사를 상임고문으로 위촉하라고 반발했습니다. 홍 시장은 SNS에 올린 글에서 김기현 대표를 겨냥해 엉뚱한데 화풀이한다면서 강단 있게 당대표를 하라고 했더니만 자신이 제일 만만했는지 자신에게만 강단 있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지방자치단체장이기 전에 2번이나 당대표를 한 사람이고 당대표는 상임고문으로 위촉되는 게 관례라며 이전에 상임고문으로 위촉됐을 때도 아직 현역인데 부적당하다며 스스로 사퇴한 일도 있었다고 항변했습니다. 네, 앞서 속보로 전해드린 내용인데요. 북한이 고체 연료를 사용한 화성포 18형을 어제 처음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앞서 한미 군 당국의 예상을 북한 당국이 확인한 셈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네, 강진원입니다. 네, 북한이 어제 오전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고체 연료를 사용했다 이렇게 밝힌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조금 전 고체 연료를 사용한 화성포 18형을 어제 처음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분리된 1단은 함경남도 금야군 호도반도 앞 10km 해상에, 2단은 함경북도 어랑군 동쪽 335km 해상에 안전하게 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변국의 안전에는 어떠한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면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보다 위력적인 공격수단이 될 거란 점도 부각했습니다. 앞서 한미 군당국은 어제 오전 7시 23분쯤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습니다. 미사일의 발사 특성과 궤적 등을 봤을 때 고체 연료를 사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고체 연료 미사일은 연료 주입에 시간이 걸리는 액체 연료 미사일과 달리 기습적으로 신속히 발사할 수 있어서 한미 감시 체계에 더 위협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사일의 성능과 신뢰성 등에 대한 분석은 좀 더 필요하지만 북한이 고체 연료 사용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거라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로 파악된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강진원입니다. 법원 공무원이 만취운전을 해서 상해를 입혔는데 1심에서 유죄를 받고도 승진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징계는 사건 8개월 뒤 승진하고 뒤늦게 내려졌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3차선 도로입니다. 지난해 8월 11일 자정쯤 40대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이곳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택시 기사와 승객은 목뼈를 다쳐 나란히 전치 2주 상해를 입었습니다. 목동역에서 이곳까지 7km를 운전해온 A씨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의 2배가 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일반직 공무원이었던 A씨.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치상으로 기소돼 같은 해 12월 자신이 일하던 법원에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예규를 보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우 참작할 공적이 있어도 감경 없이 무조건 징계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도 다치게 했다면 최소 정직에서 해임까지 중징계가 내려집니다. 하지만 A씨는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천가정법원으로 근무지를 옮겼고 지난달엔 7급 주사보에서 6급 주사로 오히려 승진도 했습니다. 인사적체가 심한 법원 공무원 사회에서 6급 승진은 하늘의 별 따기로 불립니다. YTN 취재가 시작되자 인천가정법원은 승진에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승진 경위를 감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당시 음주운전 판결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근속 승진이고 차점자와 점수 차이도 커서 승진시켰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결국 사건 발생 8달 만에야 정직 2개월 징계를 통보받았지만 이미 A씨의 직급은 한 계단 올라간 뒤입니다. 법원은 심의위원회에서 다른 사안까지 함께 다루다 보니 징계가 다소 늦어졌다고 설명합니다. 최근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잇따라 애도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정작 사회 잣대를 바로 세워야 할 법원의 인사는 음주운전자에 너무 관대한 것은 아닌지 곱씹어보게 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4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어제 외교부 발표가 있었는데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중 10명의 유가족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이제 배상금을 수령한다. 근데 이 일부를 지금 동아일보에서 인터뷰를 했나 봐요. 네, 외교부 당국자가 밝힌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배상금을 수령했거나 수령하겠다고 신청한 유족 4명을 동아일보가 인터뷰했습니다. 이미 배상금을 받은 유족 측은 배상금을 받은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여전히 생존해 있는 피해자들이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을 크게 느끼는 걸로 보였습니다. 한편 배상금을 신청하고 수령을 대기 중인 유족 측은 오랜 소송이 끝났지만 후련하지도 또 마음이 그리 좋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해법을 발표하면 일본이 양심껏 호응하고 성의를 보여주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 답답하다고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네, 뭐 일본 피고 기업이 참여해야 하는데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지금 분명 남아 있긴 하지만 또 다수가 배상금을 신청하면서 이번 그 변제 절차에 탄력이 붙었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10명 중 2명은 이미 수령을 했고요. 다른 8명은 오늘 이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합쳐서 받을 예정입니다. 이 금액은 2억 3천만 원에서 2억 9천만 원 선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다수의 배상 절차가 진행되면서 탄력이 붙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로서는 여전히 난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강제징용 피해자 중 생존해 있는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 또 다른 피해자 2명의 유족 측이 배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 외교부 당국자는 진정성 있게 설명을 요청드리려는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면서 설득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밖에도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이끌어내야 하는 등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직 일본에서는 사실 전혀 성의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자, 산불 관련 소식이네요. 이재민들 뭐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여러 그런 시민들의 온정이 좀 모아지고 있나 봐요. 맞습니다. 네. 사진이 나와 있는데 이 사진을 자세히 보면요. 큼직한 유부초밥이 포장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강릉에서 떡과 한과를 파는 한 업소에서 준비한 건데 가게 문까지 닫아가면서 이러한 유부초밥을 만들어서 이재민들에게 전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아동복 가게는 이재민 가운데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옷을 가져다 드리고 싶다면서 연락처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미용실은 협소하지만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고 싶다면서 무료 샴푸 서비스를 해드릴 테니 언제든 편하게 오셔서 아이들도 씻기고 또 수유도 하시라면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편 강릉과 자매도시인 서울 서초구 또 경기 부천시에서도 구호 물품과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네. 이번 이재민 피해 복구에 기업들도 지금 동참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뭐 삼성그룹이 30억 원, 또 SK그룹, 현대차그룹, LG, 포스코그룹이 20억 원, 롯데가 10억 원 등 성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금 외에도 각 기업의 주력 상품 등을 통해서 지원하기도 하는데요. SK그룹은 통신 지원에 나섰고 현대차그룹은 구호 차량을 지원했습니다. 또 LG는 가전제품을, 롯데는 식품을 제공하면서 힘을 보태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아산사회복지재단은 1억 원의 성금과 함께 올 연말까지 강릉 아산병원에서 이재민들의 진료와 검사 또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힘을 모으는 게 우리 국민들의 특기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드는데 많은 마음들이 좀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저희가 수학여행비 얘기했었죠. 뭐 제주도 갔는데 70만 원이 든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놀랐었는데 각 교육청에서 또 지원을 하나 봐요? 맞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60%가량 오른 수학여행비의 부담 때문에 학부모들이 난감해하고 또 수학여행을 가지 않겠다는 학생들이 생기면서 각 교육청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전국 17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수학여행 경비는 최소 20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로 나타났는데요. 17곳 중 12곳은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지원을 했고 다른 5곳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지난해에 비해서 지원 규모를 늘린 곳도 많죠? 맞습니다. 17곳 중 11곳 교육청에서 올해 수학여행 경비 지원 규모를 늘렸습니다. 이러한 지원 확대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전망인데요. 물가 상승을 고려해서 내년에도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교육청 관계자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기사에는 수학여행을 떠나러 공항에 모인 학생들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 지금 사진에 보시면 V자를 그리고 있는 학생이 보입니다. 참 신나 보이죠? 돈 걱정 없이 마음껏 놀고 먹고 또 배우는 그런 수학여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학생들이 걱정 없이 좀 추억을 남기는 그런 수학여행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네 번째 기사입니다. 자, 삭제된 기억을 되찾아 드립니다. 정말 영화에서 보던 일인데 이게 진짜 현실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기사에서는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제목과 함께 영화 인셉션의 포스터를 싣고 있었습니다. 꿈속에 들어가서 가짜 기억을 심는 영화 속에만 있을 법한 일이 어쩌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의미였는데요. 국내의 한 연구팀이 특정 신경세포의 활성을 제어해서 감정과 행동을 조작하는 켈라이트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뇌 안의 기억을 찾아서 시각화하는 기술 중 하나인데 연구팀은 실험 쥐 연구에서 이 기술을 통한 뇌질환 치료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연구팀이 뇌전층을 앓고 있는 쥐에게 이 기술을 적용했더니 발작 증상과 이상 뇌 신호가 사라진 걸로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치매나 알츠하이머병 등으로 잃은 기억을 복구하거나 사회성 같은 고등 인지 기술도 조절할 수 있을 거라고 연구팀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게 진짜 현실이 된다면 뭐 치매 환자나 또 그 가족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네요. 기대가 됩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트로트 관련 기사인데요. 뭐 굉장히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인기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 같아요. 맞습니다. 네. 트로트가 큰 사랑을 받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몇몇 오디션 출신 가수들에 대한 쏠림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한 음원 차트를 기준으로 보면 2019년에는 톱 100 안에 트로트곡이 전혀 없었다가 작년에는 41회로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기성 원로 가수는 없고 몇몇 오디션 스타들의 국한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방송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오디션 스타들은 이 오디션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도 파생된 콘텐츠에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리지만 원로 가수가 출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극히 제한된다고 했습니다. 행사비 판도도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디션 스타들이 대형 기획사를 끼고 몸값을 높여가는 사이에 원로 가수들은 지인이나 가족들과 작게 일하면서 협상력이 떨어져서 설 자리가 줄어들고 또 행사비도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좀 굉장히 공감이 되는 내용인데 그런가 하면 음악 자체만 좀 두고 보더라도 이전과 같은 트로트로 볼 수 없다 이런 평가도 있잖아요. 네, 평론가들의 평이 나오고 있는데 정통 트로트와 요즘 트로트는 이름만 같고 그 성격은 크게 다르다는 평가들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트로트들은 오디션 경쟁력 등을 위해서 고음 위주로 드라마틱하게 구성하거나 중독성을 노린 후크송이 많다고 하는데요. 정통 트로트가 시대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원로 가수와 정통 트로트의 위기에 대해서 장르 내에서 신구 세대를 아우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소개하면서 마무리 짓고 있었습니다. 네, 뭐든 또 이제 쏠림 현상이 심화하면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잖아요. 균형 있게 좀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출근 시간대 승객이 몰려 지옥철이라는 악명이 붙은 김포 골드라인에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대책회의를 열어 시내버스 추가 투입 등 혼잡 완화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네, 김포 골드라인 고촌역입니다. 네, 그곳이 지옥철로 악명이 높은 곳인데요.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출근 시간대 지옥철이라고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 고촌역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역사 안인데요. 본격적인 출근 시간대가 다가오면서 벌써부터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역사 안에는 이렇게 지하철을 기다리는 시민들이 가득 차 있는데요. 이곳에 도착하는 열차 안에도 벌써부터 승객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김포 골드라인은 출근 시간대에 승객이 몰려 일명 지옥철이라는 오명이 붙었는데요. 김포 골드라인을 운행하는 열차는 2량짜리 작은 열차인데 매번 출근 시간대마다 정원보다 승객이 배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승객이 워낙 많다 보니 역사 내부에도 그리고 열차 안에도 승객들로 가득 차 최근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지난 11일에도 출근 시간대인 아침 7시 50분쯤 김포공항역에서 10대 고등학생과 30대 여성이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쓰러져 119 구급대가 출동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21일에도 열차에 타고 있던 한 여성이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이런 상황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김포 골드라인에서 호흡곤란 환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승객이 몰리며 압사 위험까지 제기되자 국토부는 오늘 긴급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는데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참석해 김포 골드라인 혼잡 해소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포시도 혼잡 해소를 위해 출근 시간대 시내버스를 증차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출근 시간 매번 고초를 겪어야 했던 승객들은 이번 대책회의로 조금이라도 흠잡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포 골드라인 고촌역에서 YTN 안동줄입니다. 서울시가 위례 신도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위례트램 착공식을 열고 본격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2025년 위례트램이 개통하면 57년 만에 서울에서 노면 전차가 부활합니다. 보도에 김종균 기자입니다. 서울시 송파구와 성남시, 하남시 세 곳의 경계에 자리 잡은 위례 신도시. 이번에 수건 사업인 위례트램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개통은 2025년 9월입니다. 완성이 되게 되면 아마 이곳 위례 신도시 주민들이 출퇴근하시는데 그동안 겪으셨던 교통난이 많이 해소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위례트램은 5호선 마천역부터 8호선 복정역과 남위례역을 잇는 총 5.4km 구간을 오가게 됩니다. 환승역 3곳을 포함해 모두 12개 정거장이 만들어집니다. 서울시는 트램이 지나는 구간에 수변 시설과 교량을 만들어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트램 한 대당 5칸으로 최대 정원은 260명입니다. 특히 전선을 없애고 지붕에 대용량 배터리를 싣고 내리평 레일 위를 달리게 됩니다. 목표대로 2025년에 개통하면 57년 만에 서울에 노면 전차가 다니는 셈입니다. YTN 김정균입니다. 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좀 하향 조정이 됐는데 추경호 부총리는 또 이제 하반기부터는 호전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가 회복돼야 되는 부분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IMF 연차총회가 지금 워싱턴 DC에서 열리고 있고 이에 앞서서 이미 IMF 총재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 같은 이제 뉘앙스를 풍겼어요. 네. 평균 한 앞으로 5년 정도의 성장률이 한 30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이다. 까지만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낮췄습니다. 1.5%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보다 낮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추 부총리가 이제 의견을 냈습니다.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어려운 국면이 이어질 것이다. 이 얘기는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반기부터는 개선될 것이다. 그러면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내년 좋다는 건 뭐 지금 체감이 안 되니까 알 수는 없고요.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 IT 강국의 자존심이 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달에 이제 ICT 수출액이 지금 9개월째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32%나 ICT 수출이 이제 1년 전에 비해서 줄어서 157억 달러인데요. 이게 2009년 1월 이후 14년 만에 가장 낮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해 이제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인해서 수출이 9개월째 이제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 품목별로 보니까 반도체가 무려 34% 줄었고요. 디스플레이도 41% 남짓 이제 감소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단일 품목으로 100억 달러 넘었었거든요. 근데 87억 달러 선에 그쳤습니다. 지역별로 보게 되면 뭐 거의 모든 지역에 대해서 두 자릿수 넘게 수출이 줄었는데요. 중국으로 ICT 수출이 40%, 미국도 33%, 베트남이 20%, 유럽연합이 3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수입도 줄고 있습니다. ICT 관련 수입도 1년 전에 비해서 7.9% 줄어서 118억 달러니까 ICT 부분의 이제 무역 수지 흑자 규모는 39억 9천만 달러인데 이 역시 1년 전에 비하면 61% 줄어든 수치입니다. 네, 뭐 이렇게 그 반도체 상황이 좋지 않다는 지표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 악재가 또 발생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인텔과 영국의 ARM이 반도체 위탁 생산 시장 놓고 동맹을 선언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경쟁사가 하나 더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크게 보면 이 비메모리 시장, 파운드리 시장의 시장 점유율 두 자릿수는 두 곳밖에 없어요. TSMC 압도적으로 55%에 가까운 넘는 이 점유율로 1위 그리고 삼성이 한 15% 정도로 한 2위 정도인데 사실상 이강 체계에서 인텔이 도전장을 낸다는 겁니다.
3, 4, 5위 업체가 도전장을 내는 건 크게 신경이 안 쓰이지만 인텔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데요. 여기에 모든 회사가 탐났던 회사예요. 영국계 ARM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여기는 모바일 휴대폰 칩의 거의 점유율이 90%입니다. 네. 여기는 공장이 따로 없고 설계, 원천 기술을 갖고 설계를 팔아서 이제 돈을 버는 회사거든요. 이른바 패밀리스 업체인데 여기에 이제 휴대폰 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점유율이 이제 90%도 보니까 모든 이제 이 IT 업체들이 사실 M&A 타겟이었어요. 삼성도 굉장히 M&A 하고 싶은데 독점 때문에 이걸 M&A 하게 되면 독점 때문에 사실 과연 이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이 허락을 할 것인가 반독점법에 걸려서 못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주저하고 있었는데 역시 인텔과 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이제 인텔은 어느 정도냐? 인텔은 지금 PC용 중앙처리 장치 부분에서 독보적으로 뭐 설계, 제조 기술을 갖추고 있죠. 그런데 인텔도 지금 자체적으로 보니까 이 비메모리 사업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파운드리 사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양사가 협업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모바일 기기 시스템 반도체 개발뿐만이 아니라 자동차용, 사물 인터넷용, 데이터 센터용, 항공 우주용 모든 부분으로 광범위하게 협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제 인텔이 이 시장에 접어들므로 해서 그동안은 이제 삼성전자 아니면 TSMC로 갔던 고객들, 예를 든다면 뭐 퀄컴이라든가 애플사 같은 휴대폰을 만드는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두 고객사가 선택지였는데 선택지 하나가 더 생기는 거예요. 네. 인텔이라는. 물론 이게 지금 기술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아요. 지금 인텔이 내세우고 있는 이 18A형 공정이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걸 과연 어느 정도 수율을 끌어들여서 기술뿐만 아니라 완제품으로 성공해내느냐가 변수인데요. 어쨌든 삼성은 굉장히 신경 쓰이는 경쟁사 하나를 더 두게 된 셈입니다. 네. 쉽지 않은 경쟁자가 좀 등장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지난달 미국 생산자 물가도 발표가 됐습니다. 3년 만에 가장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뭐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은 이제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만하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하락을 했어요. 네. 물론 뭐 0.5%포인트나 이제 떨어졌습니다. 폭도 그렇지만 이게 지난 2020년 4월 이후 거의 뭐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더라도 2.7% 증가에 그쳐서 뭐 코로나 이전보다는 높지만 물가 급등했던 지난해를 감안하면 예상치 3%를 밑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매 물가 성격인 생산자 물가가 줄고 있다는 건 물가의 선행 지표격이기 때문에 앞서서 발표됐던 이제 CPI와 더불어서 네. 물가가 상당히 좀 잡히고 있다는 거거든요. 특히나 그동안 이제 좀 신경 써 있던 게 이제 에너지, 식음료를 제외한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이 근원 물가 지수 역시 전월 대비 0.1% 상승에 그쳤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가 금리 이제 일단은 인상을 하더라도 5월이 마지막이고 금리 인상 5월에 하게 되면 5월 마지막으로 해서 금리의 인상 사이클은 끝이 났고 오히려 하반기 들어서는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관측이 나올 수 있는데 실제로 CMA 페드 머치를 보게 되면 5월 베이비 스텝 가능성은 66대 33 동결 가능성을 압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7월부터 오히려 이게 금리 최상단이 5.25%가 오래 가는 게 아니라 바로 7월 정도 되면 금리를 내려야만 한다. 그만큼 미국 경제의 침체가 심각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연말 정도에 가면은 연 4.5%까지 기준금리가 낮아질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왜냐? 우리가 이제 그 군에서 이제 제대전 고참을 이제 갈참이라고 하거든요. 말을 잘 안 들어요. 시장이 말을 똑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아무리 지금 이 연준 의원들이 굉장히 이런 이제 이 긍정적인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매파성 발언, 물가 감안하면 아직 갈 길 멀다라고 예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정반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자, 해외 증시 보면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이거 생산자 물가 지수가 좀 하락했다 이런 소식 때문인 건가요? 맞습니다. 오늘 발표됐던 경제 지표가 이제 CPI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 지표, 주간 고용 지표가 발표됐는데 예상 밖으로 실업급여 신청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거 임금 인상발 인플레이도 좀 잠잠해지는 거 아니야? 라는 데 일조하면서 오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상승 출발해서 끝까지 최종가까지 이제 최고가에 근접할 정도로 나스닥은 거의 한 2%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발표됐던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도 호재였지만 주간 실업급여 신청 건수가 일주 전에 비해서 11,000건 늘어서 23만 9천 건으로 지난해 1월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많았어요. 실업급여 신청한 사람이 많다? 이제 점점 실업자가 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동안은 사실 IT 업계 해고가 일시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 산업으로 조금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날 증시 하락을 이끌었던 거는 지난 3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됐어요. 네. 갑자기 미국 경제가 하반기에 마일드 리세션, 약간의 침체를 보일 수 있다라는 이 경고성 보고서 때문이었는데, 근데 이제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이를 또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기 침체 가능성은 좀 낮아졌다. 지금 이 실리콘밸리 이 사태 이후에 이 은행 부분에 이제 추가 혼란 위험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장에 편을 좀 들어주고 있는데, 오늘 그러다 보니까 국제유가 4월 만에 떨어졌어요. 이게 미국 경기 침체를 반영한 겁니다. 이 FOMC 의사록을 반영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82달러까지 떨어져 있고요. 유럽 증시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달러 가치는 또 내렸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100까지 내려서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금 가격은 또 올랐어요. 금 가격은 오늘 온스당 6월 인도분이 2,055달러까지 올라서 아마 제 기억으로 2,069가 사상 최고였을 거예요. 아마 그거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달러 약세가 지속이 되면 안전자산인 금 쪽으로 좀 자산 이동 가능성은 좀 커 보입니다. 네. 그 어제 그 원달러 환율이 15원 넘게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은행의 외환 스와프 소식이 또 있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계속 그럴 거예요. 아니 외환 스와프는 미국이나 중국 같은 데 하는 거 아니야? 나라간 마이너스 통장처럼 우리 원화 맡기고 외화 빌려 쓰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왜 이제 국민연금공단과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이 통화 스와프를 하느냐? 이게 사실은 1년 전에도 있었어요. 1년 전에 보면 당시에 원달러 원이 1,400원 웃돌았거든요. 불안했어요. 정말로 외환 보유고로 매달 구두 개입하고 막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당시에도 한 100억 달러 규모로 이제 했는데 이번에는 350억 달러로 3.5배 더 늘렸어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지금 뭐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 그리고 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서로 갖다다 쓰는 건가라고 하실 텐데, 일단 외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는 맞고요. 어떻게 쓰느냐?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지금 한 900억 달러 가량의 이제 이 갖고 있습니다. 연금을 갖고 있는데 이걸 국내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해외 대부분 투자해요. 그러니까 해외 투자할 때마다 달러를 환전해야 돼요. 그 달러 환전을 외환국가에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외환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조달하게 되면 외환시장이 왜곡이 돼요. 무조건 사야 되는 매수자 입장이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윈윈하겠다라는 겁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즉 국민연금은 환율 변동 리스크 줄어서 좋고, 또 한국은행의 경우에는 외환 매수자가 한 명이 줄었잖아요. 그럼 외환시장 관리에 좋고. 특히나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게 되면 분기마다 우리 미국 재무부에다 통보를 해줘야 돼요. 우리 1호에서 얼만큼 샀다, 아니면 얼마만큼 팔았다. 근데 지금 그게 굉장히 신경 쓰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회적으로 하면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어제도 하루 만에 이제 15원 넘게 환율 하락한 것도 이 요인 때문입니다. 네. 마지막 부동산 소식도 좀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폭이 둔화됐는데, 근데 이제 송파와 동작구는 상승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서울뿐만 아니라 이제 아파트값 하락세가 좀 두드러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의 경우에는 또 상승 반전한 것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서울의 이제 이 서울 넷째 주 아파트 가격이 0.11% 하락을 해서 지난주 0.13%보다도 낙폭이 줄었고, 그리고 25개 자치구 가운데는 동작구, 송파구가 아주 미약하지만 상승세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자, 이걸 지금 부동산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전반적으로 매수세는 관망이긴 한데 역세권, 중저가, 그리고 소형 평형 위주로 간헐적으로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매물 가격이 상승한 것이 하락폭 둔화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건데, 물론 뭐 이 거래량이 좀 늘면서 하락폭이 좀 줄고 있다라는 건 긍정적이지만, 그러나 이게 상승 전환하기 위해서 지금 하락폭이 줄고 있다기 때문에 상승 플러스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 높아진 호가에도
뒤에 매수세가 붙어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 아직 일부 지역에만 나타나 있고 전반적으로 확산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한 군데가 상승 전환했다고 해서 이게 다시 이제 이 좀 상승세로 돌아설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게, 지금 이 금리에 이 가격에 추가적으로 누가 살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상당수 수요자들도 좀 머뭇거리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굿모닝 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철 소장과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11일 강릉 산불로 주택 77곳과 숙박시설 6곳 등 건축물 154곳이 산불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전파는 116곳, 반파는 18곳, 부분 파손은 20곳으로 분류됐습니다. 또 산림 179헥타르를 비롯해 농기계 193세대와 축사 3동 등도 불에 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이번에 산불이 난 강릉 경포호 일대는 대표적인 동해안 관광지죠. 유난히 펜션이 많고 그만큼 피해도 큽니다. 하지만 일부가 불법 건축물이라 보상이나 지원 과정에서 혼란이 불가피한데요. 산불 원인에 대한 책임 공방도 예상됩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 해변 옆 펜션 단지가 시커멓습니다. 바다 방향 바람을 타고 날아온 불에 순식간에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을린 건축 자재뿐 건질 게 없습니다. 하지만 추후 복구비 지원은 다소 어려울 전망. 일부는 허가 없이 지은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산불은 사회적 재난에 포함됩니다. 집을 잃은 이재민은 누구나 숙식비를 포함한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시설의 경우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국비 지원이 가능한 상황. 하지만 무허가 건물이나 불법 증축, 무신고 영업장은 추후 복구비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불법 숙박시설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재난배상 책임보험 역시 들지 않았습니다.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 건축물 등기가 없잖아요. 무허가 건물이잖아요. 그죠? 증빙 자료가 일단 기본적으로 토대가 돼야 되고, 기본은 등기가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산불 원인 책임 소재를 놓고도 치열한 공방이 불거질 전망입니다. 1차 감식 결과 바람에 쓰러진 나무가 전선을 끊으며 산불이 발생했기 때문 전례가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속초 청대산 산불, 고압선 불꽃이 원인이지만 과실로 잡히지 않아 형사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았습니다. 2019년 강풍에 따른 전선 난선으로 산림 1260헥타르가 불에 탄 속초 고성 산불 역시 마찬가지.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전 직원들은 1, 2심 모두 무죄가 났습니다. 손해배상 역시 4년이 지난 현재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 20여 가구는 여전히 임시주택에 머물고 있고 주민들은 이자 부담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집을 지었고 그리고 다시 장비를 다 사서 참여 현장을 뛰어들었습니다. 한 달에 이자만 456만 원 정도를 지금 매일 내고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복구비부터 책임 소재에 따른 보상과 앞으로 있을 국민성금 배분까지 적지 않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회복까지는 이번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에서 불이 나 1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지휘차 1대와 소방차 18대 등 산불 진화 장비 20대와 진화대원 84명을 투입해 밤 11시 40분쯤 주불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산림 1650제곱미터가량이 불에 탔습니다. 어제 오후 3시 50분쯤 서울 중림동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5층짜리 구두 작업장 건물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건물 안에 있던 8명이 대피하면서 연기를 들이마셨지만 병원에 이송되진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3층에 있는 화장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52분쯤 경남 김해시 한림면의 폐기물 재활용 시설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출동해 불을 껐습니다. 경남 소방본부는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소방본부는 소방 차량 30대와 소방 헬기 1대, 인력 85명을 투입해 불을 끄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숙박업소나 공중 화장실 등에서 이른바 몰카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중국산 몰카를 5년 가까이 밀수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언뜻 보면 잘 정돈된 책상이지만 무려 10개의 눈이 몰래 지켜보고 있습니다. 휴대전화와 탁상시계, 안경과 손목시계, 거기에 달력까지 초소형 카메라를 숨겼습니다. 모두 세관 단속에 걸린 중국산 몰카로 업체는 수입 신고가 면제되는 간편한 해외 직구 제도를 악용해 밀반입했습니다. 톡송업체를 들어오는 자가소비용 150불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톡송업체가 제출한 목록, 분명히 적힌 목록만으로 통과하는 제도입니다. 초소형 카메라가 아닌 생활용품으로 속여서 전파법에 따른 검사도 피해갔습니다. 해당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국립전파연구원 고시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거쳐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 등록 필정을 구비해야 합니다. 지난 2018년부터 업체 2곳이 밀반입한 몰카와 녹음기는 확인된 것만 4,900여 점. 렌즈 크기가 1mm 정도로 아주 작고 스마트폰 원격 제어로 실시간 영상 재생과 녹화가 가능해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거로 나타났습니다. 초소형 카메라를 숨긴 스마트폰입니다. 이 렌즈가 아니라 스피커가 있는 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장착했습니다. 여기에 어느 곳에도 쉽게 장착할 수 있는 부품 형태로도 유통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크기도 매우 작고 이 전자 부품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그 일상생활용품에 넣어서 위장을 하게 된다면 육안으로 식별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세관은 업체 2곳을 적발해 이 가운데 한 곳을 검찰에 넘기고 제품 200여 점을 압수했습니다. 또 중앙전파관리소에 해당 업체 제품에 대한 파기와 판매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러시아 캄차카 반도 시벨루치 화산 분출로 마을이 화산재로 뒤덮이며 주민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산의 강력한 분화는 끝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택과 자동차, 도로까지 온 마을이 두꺼운 화산재로 뒤덮였습니다. 러시아 캄차카 반도 시벨루치 화산 분출로 마을은 갑자기 사막처럼 변했습니다. 화산에서 50km가량 떨어진 클루치 마을은 무려 12cm의 화산재가 쌓였습니다. 불도저가 길을 내지 않으면 다니지 못할 정도로 마을은 화산재 더미에 갇혔습니다. Дороги ужасные от слова совсем. Детей вести в сад вообще очень тяжело. 화산에서 뿜어져 나온 재는 최고 20km까지 치솟았고 500km 떨어진 곳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화산재가 60년 만에 가장 강력한 규모로 떨어지며 인근 마을에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차단됐고 항공기 운항 위험을 알리는 적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화산지진연구소는 강력한 분화는 끝났지만 추가 분화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Извержения очень сильные. Ясно, что оно сейчас будет идти на спад. Это наиболее вероятное поведение для Шевелуча. Довольно короткая максимальная фаза, интенсивная, и дальше. 러시아 극동 캄차카 반도 일대는 일명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합니다. 여기에 160개의 대규모 화산군이 있고 이 가운데 활화산만 29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우리 공군이 전투기들의 공중 작전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공중 급유 훈련 현장을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공중 급유로 임무 수행 가능 시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더 오랫동안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한현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공중 급유기에서 나온 급유관이 지름 10cm에 불과한 전투기 급유기에 연결됩니다. 한 전투기가 급유를 받을 동안 다른 전투기들은 공중 급유 수송기 KC-330과 속도를 맞춰 차례를 기다립니다. 지난 2019년 1월 KC-330 1호기를 전력화한 이후 처음으로 공개한 공중 급유 현장입니다.
공중급유기가 도입되기 전 F-15K는 독도에서 30분, 이어도에서 20분가량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고 KF-16 전투기의 작전 수행 가능 시간은 독도에서 10분, 이어도에서 5분가량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공중급유기가 도입되면서 급유 한 번에 약 1시간가량 임무 수행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조종사들은 항상 연료에 대한 압박감이 있는데 KC-330 공중급유기는 이 압박감에서 벗어나 본인의 기량과 전투기 성능을 최대로 이끌어내게 해줘 유사시 공중 대응과 전력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 군의 핵심 전력입니다. 반복적인 훈련으로 공중급유 역량을 더욱 발전시켜 연료에 구애받지 않는 항공작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공군은 이런 공중급유기 4대를 운용하고 있는데 공중급유 임무뿐만 아니라 해외 교민 수송이나 긴급 구호물자 수송 같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화물을 적재하지 않으면 14,800km를 한 번에 비행할 수 있고 최대 300여 명의 인원이나 화물 37톤을 운송할 수 있는 능력을 활용하는 겁니다. 뛰어난 원거리 수송 능력을 바탕으로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에 도움의 손길을 전했던 임무가 개인적으로 가장 보람찬 임무였습니다. 2019년 전력화 이후 공중급유 작전만 7,400여 차례. 하늘의 주유소 공중급유기로 우리 전투기의 활동 영역은 더 넓고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우리나라 첫 슬로시티로 지정된 전남 완도 청산도에서 느림의 미학을 만끽할 수 있는 슬로걷기 축제가 한창입니다. 완도군은 내일 청산도에서 봄봄봄 치유정원 청산도로 오라를 주제로 슬로걷기 축제 개막 행사 나비야 청산가자를 개최합니다. 영화 서편제 촬영지로 이름난 청산도에는 눈이 시리도록 파란 바다와 만발한 유채꽃을 보며 천천히 걷는 슬로길 42.195km가 조성돼 있습니다. 다음 달 7일까지 이어지는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에서는 서편제 의상체험과 구들장 논산책, 내년에 도착하는 달팽이 편지 쓰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봉산탈춤 보존회가 내일 오후 4시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제76회 봉산탈춤 정기 공연을 엽니다. 길놀이로 시작해서 사자춤과 양반춤 등 다양한 탈춤을 선보이고 공연이 끝나면 극장 밖 마당에서 음식 등을 나누며 관객과 함께하는 뒤풀이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공연은 지난해 유네스코가 한국의 탈춤을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이후 봉산탈춤 보존회의 첫 공개 행사입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잔류하는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는 100마이크로그램 안팎으로 여전히 평소보다는 3-4배가량이 짙어져 있고요.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주의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미세먼지는 오후에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점차 옅어지겠고요. 또 충청 이남 지방에 비가 내리면서 점차 해소가 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제주도에는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중북부 지방의 비는 아침이면 그치겠지만 제주도에 내리는 비는 점차 내륙으로 확대하겠는데요. 오후에는 충청 이남 지방에도 비가 내리겠고 내일은 전국이 비구름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 많은 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12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은 최고 4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청주가 22도로 중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남부지방은 광주와 부산이 19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2도에서 5도가량이 낮겠습니다.
다가오는 휴일에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요. 날씨는 다소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 대기는 계속해서 메말라 가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비가 내리는 만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들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불씨 관리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